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붕괴되고 있는 주범 중에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 정부가 허가해 준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2배 수익을 추종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은 올라갈 때는 2배씩 오르는 듯 하지만 떨어질 때는 그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처음으로 허가해 준 이 레버리지 ETF 상품에 몰린 투자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이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훅훅훅 빠져서 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코스피를 훅훅훅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이 책임론이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저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약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포모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만회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이 투자 시장이 아니고 투전판 내지 도박판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지금 더한 투기판이 된 것입니다. 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 사주에 중상을 입은 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실제 정부가 허가해 준 레버리지 ETF 상품들의 수익률 한번 볼까요?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16개 상품에 주식 시총의 대다수가 몰려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허가해 준 거고 그 중심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있는데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마이너스 47.5%,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마이너스 41.7%, 그 외에 레버리지 14종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45.5%. 이 레버리지 ETF 상품에 많은 투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전체 코스피도 지금 9천 찍었다 6천 중반이 있는데 6천 중반도 위험하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을 허가해 줬죠. 그리고 상장 폐지시킬 명분은 없다라며 방관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완전 흔들고 있죠. 아까 그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7 나왔는데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70%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너무나 이 주식시장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보니까 원래 5천 가자 했는데 6천, 7천 막 갔잖아요. 여기에 너무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그것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예요. 일반적으로 ETF는 자 반도체면 반도체 관련된 주를 여러 가지 모아 놓습니다. 그런데 삼성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 자체는 이제 파생 상품으로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삼전이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이 확 떨어져 버리면 지금 2배로 되잖아요. 근데 지금 청산하면 되냐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청산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진 상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고 의미가 없을 때는 자진 상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0조 원씩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지금 자금이 몰려 있어요. 그다음에 강제로 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게 만약에 강제로 하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완전 난리가 납니다. 청산할 수가 없어요. 청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나 성급하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레버리지를 만들어 놔서 이게 걱정되는 게 마지막에 주식 상승을 보고 사실은 많은 청장년층이 비투를 해서 어마어마한 비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그러니까 주식 운용사에서 자금을 빌리기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이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비투를 해서 레버리지에 올인해서 들어간 사람들, 특히나 이제 후반부에 들어간 사람들, 8천 후반, 8천 중반, 8천 초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액인데 비투에서 피해액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루에 2배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한 24만 원,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삼성전자가 20만 원 초반대 가버리면 거의 90%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1억 투자하면 1,000만 원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이걸 레버리지 ETF를 상장시켜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5%가 넘거든요. 그런데 55%가 넘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뭐 매도 사이드카를 할지 사이드카가 있으면 37번 그 실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데 레버리가 여기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 변동성은 더욱더 심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비판 더 들어보시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김용범 정책실장 계속 그냥 둘 겁니까?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당장 경질하십시오. 금감원장까지 사실은 이 김용복 정책실장이 주도해서 허가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서 현 금감원장까지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도입 막았어야 했다. 이것도 참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문가도 경고했습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 운용대표, 국내 최초 ETF 도입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 원주 변동성이 지금처럼 크면 매일 손실만 늘어난다. 누구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 예상 못했다라고 합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로이터, 무법천지 카지노로 변했다. 블룸버그, 코스피 지수의 절반 차지하는 두 기술 기업의 주가 변동, 최근 몇 주 동안 극심한 변동성 보였다.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 정부와 가까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초기에 빚내서 투자해도 된다라는 비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냐라는 전문가들 비판이 있었지만 그 말만 믿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비판을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려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후회한다. 그럼 뭐 합니까? 이게 지금 2달 된 건데. 들어 누웠어야지. 들어 누웠어야죠. 본인 누구보다 전문가면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후회하고 있다라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큰 데다가 이 레버리지 ETF가 그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이걸 2달 전에 만들 때는 뭐 투자자들의 요청도 있었던 것이고 환율 이슈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미국으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으로 만들어 봤던 것인데 환율도 안 잡혔어요. 환율도 안 잡혔죠. 결과적으로 이 정책을 만들었을 때 기대되는 그 예측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걸 폐지하기도 어렵다.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기본 예탁금을 높이고 1,000에서 3,000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그걸로 충분할 것인가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 13조 넘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 이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정부 대책이 발표됐을 이게 지금 8월 5일인가부터 아마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대책이 여전히 지금 꿈쩍도 않고 있어요. 더 빠져나오거나 이런 기미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피해보는 건 개미 투자자들인데 정부가 내놓은 이런 대책만으로 이게 지금 가능할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전문가들이 좀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줘야죠. 양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ETF는 이제 다른 ETF와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추정하고 있는 원물, 그러니까 그 기초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매일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뭐 2% 올랐다 그러면은 다음 날은 그걸 4%, 2배로 올리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자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를 때는 단기적으로 오를 때는 뭐 다른 그냥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산 사람보다 2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이제 2배 이상 떨어지게 되고 이 등락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장기 투자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같은 걸 구입을 하려면 미리 사전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뭐 3천만 원 이상 뭐 보유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뭐 정부도 그렇고 장 자체도 워낙 이제 뭐 반도체가 호황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막 이 주식 시장이나 증권사에 그러니까 이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뭐 아저씨 아주머니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주식을 하는 순간 그때가 고점이니까 팔아야 한다. 이런 이 속설이 있는데 저는 이미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주식이 이런 등락이 반복될 수 있는데 사실 문제인 거는 어쨌든 이 정부에서 이런 이 금융당국이나 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건 뭐 빚을 내서 살아야 된다라든가 이건 무조건 뭐 대상승장이다 이런 표현을 쉽게 해버리시는 게 물론 이제 부동산에 너무 가열되어 있던 걸 주식시장으로 옮기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인 건 좋습니다만 조금 표현을 좀 순화하고 좀 보수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그게 정부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고른 두 번째 리포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른바 삼전직스 레버리지에 2억 날린 사람이 있다는데요. 어제였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전직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알지만 무려 12조 원이 몰려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야당은 우리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됐다면서 레버리지 도입 후에 본인도 2억 원을 손실을 봤다는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투전판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지금 빼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둘 겁니까?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예, 정부의 뒷북 대응에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각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혁 정무위 간사는 시장 상황에 대해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필요하다면 추가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7월 16일 조선일보에는 주식 중독 정신건강 전문의 박종석 원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누가 SK 하이닉스 투자로 2억 원을 벌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전치 사주에 해당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내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칼에 찔리거나 불에 데었을 때 정도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뇌가 전치 사주에 해당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 부러움을 넘어서서 뒤처졌다는 느낌을 이 사회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난 수년간 우상향을 거듭해서 2,500에서 코스피 지수가 9,0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었고 그것이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약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포모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만회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던 코스피가 나날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은 위기입니다.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드카 1996년도에 첫 도입이 되었지만 2002년부터 발동이 되었는데 작년까지 24년간 누적 발동 횟수가 60번 정도 됩니다. 60회 가운데 26번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동이 되었고 나머지 23년간은 대체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37번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것은 금융위기 때보다 많고 평상시 정상적인 발동의 10배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6월 이후에는 6월 한 달만 10번입니다. 20거래일 중에 이틀에 한 번거리고 7월 달에는 지금 12거래일 오늘 포함하면 13거래일인데 12거래일에 8번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이틀에 사흘에 2번씩 매일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국가 부도 위기였던 2008년보다도 지금이 훨씬 불안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5월 27일 날 4조 4천억 원으로 출범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0일 만에 지금 17조 원이 됐습니다. 4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금도 12조 원 가까이 남아 있고 개미 투자자가 8조 2천억 원 물려 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6월 한 달 새 9,386에서 7,394까지 2,000포인트 왔다 갔다 널뛰기를 했고 7일에는 하루 만에 5%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구조적 배경도 봐야 되는 게 코스피 상승분의 8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4종목에 나왔습니다. 이 4종목 코스피 비중이 39%에서 61%가 됐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얹었으니 이 2종목만 흔들려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왔다 갔다 널뛰기 장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파생 상품이 이 모든 코스피 시장을 흔드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정부 대책도 문제입니다. 그저께 나온 이 대책이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교육 시간을 늘리고 괴리율 기준 1%를 낮추는 게 전부인데 업계에서 이것을 쓸모없는 대책이다. 도대체 업계 상황을 전혀 모른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상품 거래가 60%가 외국인 기관인데 외국인 기관은 손을 대지 않고 개인 투자자 손을 대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제 나온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유동성 공급자 이른바 LP의 해지 거래 기간을 장 마감 시간 30분 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뭐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보면 ETF 운용사는 그날 종가 기준으로 목표 배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리밸런싱 거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으로 하든 2시간으로 하든 어차피 몰릴 수밖에 없고 물량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2시간짜리 예측 가능한 매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눈치 빠른 투기 세력이 더 투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상장 폐지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2배 추정 구조를 1.5배 이하로 낮춰야만이 변동성이 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됩니다.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이 코스피는 정말 도박판 그리고 투전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두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이 투자 시장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투전판 내지 도박판입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지금 더한 투기판이 된 것입니다. 이 도박판을 책임져야 할 세 사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사실 이 증권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부인을 시켜서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그 법원 경매에 나서서 8억 9,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50억 원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투기 전문가지 이분이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이 사람 SNS에 글만 올리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은 뒤늦게 뭐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겠다. 자기가 무슨 레슬링 선수도 아니고 이런 소리만 하는 문외한들이 지금 앉아서 이 대책을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 국민 돈을 걸고 도박판을 만든 사람들 이게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을 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사주에 중상을 입은 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6번, 스킵 브레이커가 5번 작동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스킵 브레이크가 5번 작동했습니다.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유동성이 도미노처럼 파급되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국민의 피 같은 투자금을 사기판에 밀어넣었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비탄감으로 생색을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37회 발동됐다며 투전판으로 변질된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수수방관한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월급 모아 집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자본시장이 잔인한 덫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자본시장의 비극은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사리판으로 변했다며 국민의 피 같은 투자금을 사기판의 판돈으로 밀어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크게 요동치고 있는 증시 안정 대책도 나왔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했던 정부, 이번엔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수익률의 2배를 얻을 수 있게 설계된 일명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최근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합니다. 레버리지 투자 시 보증금 개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주식 포함 1,000만 원에서 현금으로만 3,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거래 가능한 최소 수량도 한 주에서 20주로 크게 늘렸습니다. 투자자 사전 교육 이수 시간도 늘리는 등 투자 문턱을 높인 겁니다.
하루 거래 금액이 12조 원에 달했던 만큼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3천만 원이 있으니까 저는 근데 ETF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없고 그래서 저는 아마 계속 투자할 것 같습니다. 제약 조건을 걸어놨다 하더라도 이 상품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잠재적인 우려 요인은 남아있다라고.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는 다음 달 중,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건입니다. 주식과 관련해서 논란의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동안 이 코스피 주식시장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이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 상품을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한해서 허용을 해줬는데 이게 정부가 이 투기판을 깔아줬다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 코스피가 하루 만에 크게 빠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가 허가해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다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요, 삼전닉스 등 우량주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정하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래서 정부는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는데 정부는 원달러 환율 안정화 목적으로 즉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려오려는 목적으로 이 ETF를 허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출시 한 달 만에 ETF에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인 겁니다. 여기에 몰린 돈이 시가총액 15조 원, 누적 거래금 179조 원이에요. 자, 주식 전문가. 검사 시절의 금융수사 전문가 김광삼 변호사님.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제 와서 들어누워서라도 저거 막았어야 됐다라고 후회를 했는데 개미들이 피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금감원장 그 말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네. 지금 레버리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다리처럼 뭐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만드는 게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2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고 삼전닉스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레버리지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연동을 하는데 뭐 5%가 오르면 레버리지는 10%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5%가 빠지면 10%가 빠지죠. 2배가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 빠지면 빠진 상태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 레버리지가 도입되기 전에도 하루에 5% 7%가 주가 지수가 빠졌다 올렸다 했거든요. 이건 세계 어느 국가도 없는 거예요. IMF랄지 뭐 9.11 테러 때 있었던 상황이 지금 매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삼전닉스 레버리지까지 ETF까지 와다 보니까 더 과열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샀어요. 근데 레버리지가 그냥 사고 팔고에 끝난 게 아니고 레버리지를 뭔가 출시를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초자산,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버리지에 빠지면 팔아야겠죠. 그러면 주가가 훨씬 더 빠지는 거고 또 오를 때는 또 훨씬 또 사서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또 확보를 해야 하니까 또 주식을 계속 사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엄청 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제 삼전닉스와 관련된 반도체주가 너무나 이렇게 진폭이 심하니까 네. 사실은 저 ETF 사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저걸 도입할 때 그게 충분히 물론 이제 교육을 받고 ETF를 사는데 저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되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굉장히 지금 정부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철제로 대통령이랄지 정부가 주식 투자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모르겠지만 저런 ETF 같은 거 사가지고 뭐 30% 40% 마이너스 돼버리면 정부에서 보존해 줄 겁니까? 저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사게 만들어야 하는데 마치 저거 사면 돈이 엄청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정부나 공식적인 기관이 주식에 투자하라.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5월 27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14조 원을 돌파한 후 규모가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높은 위험성 가진 상품에도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9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굉장히 위험한 그 리스크가 있는 투자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콜링 다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 수수료가 많게는 10조가 아마 넘을 거로 추산되는데 작게는 40%, 많게는 70% 정도까지를 수수료로 내시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금강 원장이 뒤늦은 후에 단일 종류 레버리지 ETF 방콕에 설명한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투자인데도 쿨링다운이 안 되고 있다. 과열됐다 이 말이죠. 사학기 및 투자금 유도 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했지만 효과 없다. 들어 누워서라도 도입 막았어야 했나 후회, 뒤늦은 후회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의 핵심은 우리나라 시장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ETF 쪽을 많이 바라보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B2C에서 출발한 반도체 가격에 대한 논란이 B2B 쪽에서까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미국 내에서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HBM은 공급 과잉에 시달릴 거고 반도체 가격은 예전처럼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란들이 우리나라 반도체의 변동성만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 일본의 반도체를 모두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이게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장중 변동성을 또 확대하는 것은 홍콩 쪽에서 발행한 국내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관련돼서 증거금을 급하게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마진콜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에 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등락 과정에서 같은 방향성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조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관련된 이 이익, 특히 HBM을 포함한 우리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봤던 이 B2B 쪽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실적을 발표할 주요 M4들의 실적에서 정말로 이들이 어떻게 투자할 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 뉴욕주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과연 어디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ADL과 나타나는 변동성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양쪽 주가가 벌어지면 차익 거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ADR의 단기적인 영향은 벗어날 수 없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을 결정하거나 펀더멘탈의 방향성을 바꿀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5bp 한 번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인데 만약에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시그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FRB에서 얘기하는 중립금리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물가 성장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중립금리를 오늘 이제 신총재가 정말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의 고밸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주는 요소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오늘 올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정도의 컨센서스라면 저는 그게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B2, 그 다음에 최근에 늘어난 주담대 이런 것들의 대출은 지금 대출 금액도 옥죄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빠른 속도로 베이스 금리의 상승에 따른 그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이너스 부의 효과는 일정 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와 플러스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증시 내부에서는 지금 은행 업종이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차익 거래가 혹시 나올지 정도가 단기적인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큰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모건스탠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AI 랠리가 시작될 때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고 분석한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측이 별로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예측은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다만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던 B2C에서 나타난 가격 조정 위협이 그러니까 중국을 참여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까지라고 한
애플의 그런 B2C의 위협이 B2B 쪽에서도 투자가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흐름이라면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나타날 M4의 추가적인 투자 여력을 네.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과연 M4는 지금 나타나는 이 지역에서의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부정적 여론을 과연 어떻게 희석시킬 건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 내린 그 결정을 되돌린다고 했지만, 그 지역 결정을 제가 알기로는 연방 대통령이 다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M4들은 지역의 인프라를 뭐 추가적으로 건설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극복해내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일단 실적 시즌 결과는 누구나 알고 있죠. 2분기까지 실적은 뭐 다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뭐 TSMC나 뭐 다른 기업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핵심은 이번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투자와 관련된 컨센서스가 바뀌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아직은 세일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나타나는 우려의 핵심은 아까도 언급드렸던 대로 반도체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익이 좋을 때는 무한정 좋아졌다가 떨어질 때 또 뭐 수직 낙하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인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2028년까지 신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떨어져도 떨어진다고 한들 우리가 옛날에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진다라는 것이지 예전처럼 수직 낙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스코브에 의한 급변동성을 조금 빼면 저는 지금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가장 쉽게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200만 원 아래, 삼성전자는 뭐 30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비중을 더 늘려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대책 수준이 어느 정도의 고민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설픈 대책은 제가 보기에 안 하는 이유는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지금 이 상품에 대해서 워낙 불만이 다들 많으실 텐데, 그럼 이거 상장 폐지하면 해결될까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폐지하면서는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수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 폐지하더라도 오늘 나타난 것처럼 뭐 홍콩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급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 폐지가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아까 언급드렸던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을 허들을 어떤 식으로 높이고 어떤 식으로 거래를 조금 둔화되게 만들지.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 흔들리는 거니까, 반도체가 흔들리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ETF로 인해서 이 두 종목의 거래가 ETF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중되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수급 때문에 빠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거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변동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수의 변동성, 타업적의 변동성을 동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허들을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래를 어떤 식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더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 업종에 집중되는 효과를 조금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방원은 전부 똑같은데요. 실적은 좋습니다. 예, 실적은 좋은데 원래 기대했던 수주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주가의 조정이 깊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은 물론 중요하지만 트럼프의 얘기가 결국은 당장 수주로 이어질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당장 수주로 이어진다면 뭐 저는 조선업종이 추가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보는데, 뭐 상반기처럼 뭐 조방원 주도주 뭐 이런 거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일단 가격 회복 정도를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지금 부유식 데이터 센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선종이 많이 확대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하나도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1,500억 불 마스카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숫자화되는지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7월 달에는 계속 발표되는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현금이 있으시다면 반도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 이하에서는 사시면 되는데, 그 예전처럼 확신을 가지고 한 번에 사시지 말고 매우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예전처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서 일단 분할 매수를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접근하실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가 올해 보여줬던 1, 2월 달, 4월 달 같은 급한 상승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종들은 우리도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실적 발표 구간이잖아요. 실적에 따라서 좀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조방원,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실적이 좋았던 전력기기 이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위해서 일부 현금은 트레이딩용으로 좀 남겨두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멘탈을 잡을 수 있는 한마디는 내가 결국 팔지 않으면 손실 아니고요. 내가 팔지 않으면 이익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 있는 평가 손실만 보고 크게 지금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내가 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아니면 CB 리픽싱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매물이 향후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내가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니까 평가 손실 정도는 그냥 지금 버텨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